제가 처음으로 원룸 건물 투자할지 고민할 때였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충남에 있는 대학가에 원룸 건물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차 막히면 3시간도 걸리니까 멀긴 한데 이게 약간 혹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입되는 현금 대비 수익률이 30%가 넘는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00만 원,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엄청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면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히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좀 무섭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당시에 저도 건물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매수를 결정했고 그 건물이 제가 자산을 쌓아가는데 정말 효자 역할을 했죠. 오늘은 그때 제가 한 걱정이 무엇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걱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3개의 원룸 건물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력직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했던 걱정은 크게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세입자가 시도 때도 없이 컴플레인하면 어떡하지? 두 번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세 번째,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버티면 어떡하지? 네 번째, 건물 잘못 사서 공실 폭탄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 날리는 거 아닌가? 5번째, 은행이자가 갑자기 올라서 내가 버는 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게 있고요. 어떤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먼저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면, 그러니까 계속 컴플레인 걸면 제가 계속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세입자가 연락이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집기류가 문제가 되었을 때예요.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등이 고장나서죠.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보일러가 이상하고 안 된다고 하면 보일러 AS 센터에 전화해서 AS 받으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은 만약 세입자가 잘못 만져서 고장이 난 거면 세입자가 지불하고, 설비가 그냥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된 거면 집주인이 지불하면 되는 거죠. 집주인이 매번 거기 가가지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조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방에 누수가 생겨서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건 두 번째 저의 걱정과 이어집니다. 건물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마에 누수가 생겼다고 세입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사는데 충남까지 어떻게 매번 가나 싶기도 하고, 제가 건물 고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해결책이 쉽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건물을 관리할 일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LED 등을 갈아줘야 될 때도 있고요. 세입자가 도배를 찢어 먹거나 집기류 일부를 파손하거나 그런 일도 생기죠. 배수구가 막히거나 역류하는 일도 가끔 생겨요. 그런 모든 일들을 맡길 업자를 정해서 일감을 다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맡게 되면 그 업자분이 더 신경 써주시겠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뛰어가서 봐주고 건물주한테 돈 받고 고쳐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웬만하면 싸게 해줘요. 보통 우리 단골들한테 더 잘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격을 좀 눈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 한두 개 정도 더 조용히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부산 쪽에 있는 건물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생각보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업자분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매번 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세 번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은 보증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안 내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니까요. 근데 보증금을 올리는 만큼 월세를 낮춰야 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월세 한 5, 6개월 정도 보증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세입자가 작정하고 월세를 안 내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 지 한 달째 되는 날에는 다음 달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인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요. 2개월째 되는 날은 바로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무시를 한다 그러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보통 내용증명을 받으면 세입자도 무서우니까 저랑 협의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많이들 해요. 그러면 저는 계약을 해지해주는 대신에 보통 2, 3개월치 월세를 받아서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는 그 기간에 공실이 생긴 그 손해를 메꾸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갈등 상황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건물에 공실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했죠. 공실이 많이 생기면 건물로 돈을 벌기는커녕 이자만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공실 천지인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건물을 사기 전에 그 동네의 다른 건물들의 공실 현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부동산에 방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도 해보고요, 주인이 직접 임차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건물에 전화번호가 써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전화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실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순순히 우리 동네 우리 집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가격을 좀 많이 깎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이면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 원으로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공실이 많은 동네고 금방 손님을 구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깎아줄 거고요. 반대로 공실이 없고 그리고 내가 금방 손님을 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동네라면 절대 안 깎아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임차하는 건물 몇 개에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집주인들이 엄청 불친절하고 공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기 초가 되면 방이 좀 있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방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지, 지금 전화 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더라고요, 방을 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분들의 대응에 제가 기분이 당연히 썩 좋진 않았지만 이 동네는 공실이 없는 동네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근처에 또 다른 부동산 가서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봐도 돼요. 내가 이 동네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공실이 많은 동네인지 궁금하다.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게 되면 임차 손님 구하는 걸 소장님한테 맡길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솔직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실이 많은 동네인데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내가 건물 사서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 소장님이 괜히 저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실이 많은 동네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동네에 공실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인테리어예요. 아까 돌아다니면서 다른 건물들의 방을 확인했잖아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아니면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공실이냐고 물어보고 방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짜리 그 방의 사이즈와 인테리어 수준을 내가 확인을 했다면 내 건물의 호실 인테리어를 더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호실의 가격이 똑같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아요.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더 많은 손님이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자가 갑자기 올라서 내가 건물 운영을 잘했음에도 수입이 없어지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건물을 사는 순간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 7억 대출받아서 공실이 없을 때 순수익이 200이 남는 건물이 있고요. 똑같이 10억짜리 건물에 대출 7억 받았는데 공실 없을 때 순수익이 400만 원이 남는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7억 대출에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약 58만 원 정도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순수익 200 남는 건물에 58만 원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크죠. 순수익이 142만 원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공실 두세 개만 생겨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럼 순수익이 400이 남는 건물은요? 58만 원 이자가 추가로 발생해도 순수익이 342만 원이고 거기에 공실 두세 개 발생한다고 해도 200만 원은 무조건 가져가겠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처음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충남에 있는 대학가의 건물을 샀고 수익률은 30%가 좀 넘었었다고요. 제가 직접 원룸 건물 운영해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건물 문제되면 단골업자분들께서 다 봐주시고요. 세입자분과 분쟁이 생겨도 다 전화나 문서 작업으로 해결하니까요.
제가 뭐 직접 가서 그분이랑 대화를 할 필요도 크게 없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건 또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사니까 걱정이 없어요. 최근에 영끌한 건물주들이나 집주인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처음부터 워낙 높으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월세가 항상 월급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을 막연히 두려워서 안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영상같이 부동산 투자를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노출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올리는 투자의 노하우를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